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대략 28문제 정도 출제되고 오늘 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35문제가 오늘 하는 것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고득점해야 됩니다. 요즘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냥 실무적인 거, 법조문에 없는 거 냈다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출제위원들이 이의신청을 한 문제 인용하면 1년간, 두 문제 인용되면 2년간 연대 책임이래요. 출제위원들이 뭐 민법 같은 경우는 8명 들어올 때도 있고요. 학개론 5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출제위원이. 5명이면 한 사람이 10문제씩 냅니다. 그러면 50문제죠. 그래서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두 문제는 뺍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그래서 40문제 해가지고 출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제위에 못 들어가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최근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법조문에 있는 거 사이드에 근거는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대상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안 배운 거 이런 걸 한 6문제 가까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드에 있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내용 해마다 8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중개보수가 2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이론 내용 1문제에서 2문제가 평균 출제되고요. 중개보수가 주택하고 주택외가 달랐죠. 주택하고 주택외.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하고 주택외 중에서 뭐가 더 보수요율이 낮다고 했습니까? 주택이 더 낮죠. 왜냐면 주택은 필수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누구나 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서민들도. 그러나 상가나 토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상가 사는 거지 그냥 몸으로 때워도 되잖아요. 막말로 하면. 그래서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더 요율을 낮게 해놨습니다. 더 금액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은 최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0.9%나 1000분의 9나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뭐 1000분의 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라고 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55번이 아니고 50 실비가 어디에 나옵니까? 수수료가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수수료가 있었는데 수수료,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게 19가지를 적어놨잖아요. 요게 수수료. 특히 처음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죠. 재교부는 수수료 냅니다. 분실하면.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임의설립, 임의가입주입니다. 지부지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데모한다, 총파업한다 이렇게 하던데, 의사협회와 우리나라에서 대한변호사협회만 의무가입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의사 되면은 의사협회에.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힘이 있죠. 변호사협회 이런 거는 징계권도 변호사협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 닫고 데모하자 하면 다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데모한다, 중개보수 올려달라고 모이라고 하면 11만 명 중에서 100명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를 빼고 모든 다른 협회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합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다루기가?
더 좋죠. 여러 개가 있으면 힘이 분산된다고. 하나 있으면은, 협회가 하나 있으면 강력하게 투쟁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도 2개, 3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개, 3개면 뭐라고 하냐면 국토부에서 너희들끼리 먼저 의견 조율을 해와라. 너희들끼리 먼저 합의를 해라. 같은 노조가 2개면 합의가 잘 안 돼요. 뭐 민주노총 무슨 노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럼 정부가 너희들끼리도 합의 안 되는데 내가 뭘로 들어주겠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빼고 모든 다른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공제사업이라는 게 이게 공동구제사업, 이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하고 똑같은데 다만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제는 공제조합은 공제회원들끼리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 가입하는 것처럼 개인택시는 자동차 보험 만들고 공제가입하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2문제 나오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요 4개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5개를. 그 다음에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징역, 벌금이 형벌이고요. 질서벌은 과태료가 질서벌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미추홀구의 그 전세 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받았던데 법정 최고형, 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냐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 공인중개사법, 그 뭐 개업공개사도 몇 명 연루되고 보조원도 연루된 걸로 나왔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징역 벌금은.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워 하십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세금을 금인계약서라고 해서 등기법에서 아마 금인계약서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세금을 1억에 거래했으면 취득세를 어떻게 냈냐면 그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정체계에 의해서 가격 검증을 받았다면 비록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이런 거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이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2006년 전까지 2005년까지는 거의 다운계약서를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인계약서에 금인받으러 가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실제 1억에 거래해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열람해보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5천만 원 돼 있으면 그냥 5천만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5.8%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하면 최대 세율이 일반 세율은 4.6%입니다. 취득세가. 세율은 낮아졌는데 세금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금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금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오히려 정권이 뭐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더 강화됐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개론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 이런 공약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해부터 강화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할 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오히려 올해 1월 1일부터.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2차 과목은 다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이 우리 소위 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 뭐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 우리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신고대상물인 부동산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부동산입니다. 어제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어제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법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아닙니다. 신고대상물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 부동산이 뭐냐면 그러면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분양권, 입주권까지 합해서 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신고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이걸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투기 방지, 탈세 방지인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투기 또는 투자했다는 사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투자 내지는 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거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돈이 안 되고요.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파트 분양받아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아파트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금정책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것은 신고관청이 금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신고관청이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요. 위반시 제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공부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광역시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신고하고 그러면 광역시 경기도 아닌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어령군 이런 데는 군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론은 군지역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인구 소멸 예상 지역 이런 거 나와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투자를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해야 되겠죠. 비수도권 지역은 늘어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뭐 천안이라든지 구미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공단이 있는데 이런 데 조금 울산, 북구 뭐 이런 데 좀 있었는데 거의 지금 수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화성시더라고요. 화성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젊은 분들이 사는 데가 화성시. 그 다음에 2등이 인천시, 서구, 금당구 이런 데가 연령층이 젊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젊은 층이 많이 사는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 안 하고요. 주택만 신고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그러면 딱 30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죠.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이고요. 해제 등이 된 경우도 변경신고도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고 외국인 특례,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특례라는 거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무슨 말이에요?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히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없는 사람보다 특별히 예외를 둔다는 것은 더 혜택을 주겠어요? 더 규제를 하겠어요? 혜택 주려고 특례를 준 거예요. 혜택을 주려고. 대출금리 1%대 해준다더라고. 지금 인구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서 애기 낳으면 지금 거의 요즘은 올해부터는 0세인 경우 100만 원 준대 한 달에. 0세면 100만 원. 저는 딸이 지금 애 낳는데 0세예요. 지금 작년에 낳는데 돌 지날 때까지가 0세라더라고. 만 나이로 하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씩 받는다더라고.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신생아 특례는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게 혜택을 주려고 예외를 두는데, 여기는 혜택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를 둔 겁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독도는 사실상 거래는 못합니다. 국가 땅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 특별히 예외를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이 강의할 내용을 다시 축약해 놓은 거니까 다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해당된 사항이 없고요. 부동산 등이란 입주권, 분양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4개만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물이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 아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 말은 외국인이 취득해도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 아까도 말했지만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만. 그 다음에 최초 공급계약.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습니까?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금 무슨 건설, 퇴형 건설 이런 거 지금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그런 경우 만약에 파산을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시공 보정이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다 허그에서 도시보정기금에서 전부 다 분양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다 지어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택법은 시공보정을 해주는데 건축법은 시공보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받는 전원주택 이런 거는 다 지어놔야 분양이 되지,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부도나버리면 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축법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는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정 발급인데요. 지체 없이 신고 필정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고 필정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강의 교환 요구는 아마 필요하시면 3월달, 지금 교환이 아직 다 작성이 안 돼서 3월달 되면 아마 제본을 해가지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팔아야 돼요. 팔아도 남는 것도 없어요. 너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합격할 수 있죠. 너무 돈 투자 안 하고 다 한번 전부 다 지금 모든 학원들이 다 적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원들 거의 다 문 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시간을 투자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그러니까 뭐 따로 필기 이거 나중에 자료, 교재 나오면 그때 하셔도 된다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즉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는데 신고관청이 조사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고 했는데 이때 계약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했거나 또는 계약서 작성 둘 중에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계약금을 주고받고 있죠 먼저. 근데 민법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가계약금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 깨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 못 돌려받죠. 지급한 사람이면. 물론 특약으로 계약서에 가계약금은 계약 안 하면 돌려주기로 한다. 적었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 내용이 특정됐다면 안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가계약금만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매 대금이 10억이고 계약금이 1억인데 가계약금 1,000만 원 걸었으면 1,000만 원만 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 1억이라고 적었으면 9천만 원 더 내놔야 돼. 깰려면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있는데 결론은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했거나 또는 계약서 작성을 먼저 했다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다 했던 내용 다시 반복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직거래는 공동으로 신고하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하고 만약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된다.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 중개거래면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같이 신고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관청에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는 것은 작성했다는 이야기죠. 직접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반드시 신고관청에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교재 115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9가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요게 두 개가 이제 옛날에는 중요했는데요. 지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법인. 이게 왜 생겼냐면은 법인 지금 중개법인도 보면 중개사무소도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회사죠, 회사. 그 법인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중개사무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소득이 높아가지고 세금 주려고 법인하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사기치려고 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왜냐면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러면은 그냥 개인사무소보다는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명함에 대표이사 이렇게 적어가지고 있으면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러면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제가 중개업을 저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투자자들 중에서 이게 법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성년자가 예를 들면 법인 뭐 대표이사일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도. 그러면은 아버지 돈 가지고 부모 돈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법인이 부모한테 빌린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막 고액으로 지급하고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는 게 없으면 세금 낼 게 없죠. 법인세든 양도소득세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집
팔면 남는 돈을. 그럼 법인세 내려면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낸다고요? 그럼 남는 게 없다고 이자 주고 뭐 임대료 비싸게 주고 또 각 차량 각 임원들 가족회사 만들어 가지고 전부 법인카드 쓴다고 법카 쓴다고요? 임원 해가지고 유류비 이런 거 다 지급하고요. 그럼 남는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법인 형식상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별도로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법인 등기 현황이라든지 거래 상대방이 법인,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가족 간의 내부 거래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인 경우는 이 법인 등기 현황 같은 거 제출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속이지 않잖아요. 국가는 투명하니까 국가하고 거래하면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법인 등기 현황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는 법인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분양가는 다 나와 있잖아, 공식적으로. 근데 분양가를 뭐 다운계약서 줘가지고 6억에 분양받아 놓고 4억에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법인 등기 현황 같은 걸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무조건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돈 어디서 났는지. 투기 못하도록 하는 거죠. 편법으로 투기 못하게.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은행에 잔고증명서 이런 것까지도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116페이지에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하고 법인의 경우가 있는데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지금 아마 뭐 서울에 강남하고 용산하고 요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투기과일지구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인들 중에서 너 부동산 전공했으니까 올 연말은 집값 올라가겠냐 내려갔냐 묻는데 알아요, 몰라요, 전문가들은? 모릅니다. 그거 알면 저도 부자 되고 강의 안 하고 있겠죠. 주식 단타하는 것처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주식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부동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못 올라가게 정책을 쓰고 또 자꾸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니까 지금 이 떨어지는 시점인데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알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상향은 하죠. 통계를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9억 이하만 적용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대. 비싼 거는 그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정부에서는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 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투기나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뭐 펜션, 전원주택 이런 거는 별로 투자 가치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전원주택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투자 상품으로서는 실거주 하려면 상관없는데 제 아는 지인들도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갔다가 팔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막상 팔려고 하면.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웬만하면 깎아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좀 그래 될 확률이 높죠. 자, 토지취득자금조달인데 비지분거래 수도권의 경우 1억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지분거래, 지분거래인 경우는 수도권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분 거래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분 거래든 비지분 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 암기 프린트 1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이 암기 프린트 2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13번에 맨 밑에 있잖아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전자문서고요. 방문 신고는 시군구 신고관청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데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신고를 하는 신고인은 그 신고인이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서명 또는 날인은 해야 됩니다. 다. 그리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불가능이고요. 그 대리인이 하는 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직거래인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제출을 하더라고요.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1인이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분증 제출해야 되고요.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개거래이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는다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라도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죠.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제출대행입니다. 제출대행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출대행은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 신분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개공을 소공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공 자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공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공개사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보면 소속공개사 신고돼 있으면 다 뜬다고요. 따로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걸 좀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등기법이나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런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말 나오면 그걸 직접 시군구에 가서 한번 발급받아 보면, 보고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여러분들이 혹시 거래를 하면 직접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한번 가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체험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요.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 나오면 인터넷에서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 발급 가능하거든요. 공짜로. 그럼 직접 한번 발급 받아보고 이렇게 체험을 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고 필증 받은 경우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 못 받고, 신고 필증 못 받으면 등기를 못 합니다. 등기할 때 등기법에서 신고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은 역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치보면, 휴대폰과 치보면 나옵니다. 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즉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종이로 작성 안 하면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마 0.1%, 2% 이렇게 할인, 보금자리론 이런 것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출금리까지 할인을 해주면서 이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전자계약서 작성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실거래 가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입증서류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국가 등의 경우에도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거래일 경우에도 개공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공이 해야 된다. 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면 국가 등이 해야 된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될 의무 없고 할 수 있다. 개공도 할 수 있다. 제출 대행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고요. 역시 해제 신고도 전자계약 체결하면 그 시스템에서 그냥 해제하면 되지 별도의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정정 신청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는데요. 정정 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 신청입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물의 종류, 중개사물의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이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소재지를 바꿔버리면, 주소를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정이 안 되면 하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랍니다. 만약 소재지가 잘못됐다면. 소재지라는 건 지번이잖아요. 지번에다가 리동까지 합하면 그게 소재지인데 이런 거는 정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정정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가 아니고 모두 지체 없이고요. 변경신고인데 변경신고하고 정정신청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정정신청은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기 프린트 15번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가 제외되는 거라면 뭡니까? A, B, C 만약에 3명이 있는데 2명으로 변경신고는 가능한데 1명을 더 추가해서 4명으로 변경신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명 추가하고 싶은데 새로 추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신고입니다.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가격, 공급가액, 옵션 비용인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또는 기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된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되는데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로 오타 잘못 적은 거는 등기된 후에 신청 후에도 정정 가능해요. 근데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